2026년 5월 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의 중심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유진 PD로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 검색하느라고 바쁘셨죠? 힘들었죠? 예.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UAE를 향해서 지금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다시 감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대이란 공습 확대를 일단은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이 선박들 탈출을 돕기 위해서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 이 작전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한 직후 하루 만에 잠정 중단된 상황인데요. 이 배경에는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한편 헤즈볼라는 이제 레바논에서 여전히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마스 역시도 가자 지구에서 무장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도 안정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트럼프는 해방 프로젝트라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열겠다고 하고, 이란은 뭔 소리냐, 우리가 막겠다, 지나가면 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최대 해운사가 굳이 해협으로 통과하지 않는 루트,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과하지 않는 새로운 루트를 개발했고 곧 이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떤 루트를 개발했다라는 겁니까? 세계 최대 해운사인 MSC 이 컴퍼니는 이제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길을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한 마인드로 이제 기존 해상 루트를 일부 포기를 하고 사우디 육상 구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직전 구간에서 이 바닷길을 포기를 하고요, 사우디 육로로 갈아탄다는 것인데요. 다가오는 5월 10일에 첫 운항을 시작을 할 계획이고, 벨기에 안트베르펜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루트는 이 벨기에 항구에서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이 주요 항구에 기항을 한 후에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홍해로 향하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사우디 서부 항구인 제다항과 킹 압둘라 항인데요.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하역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운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루트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바로 이 약 1,300km에 달하는 이 육로 연결망인데요. 여기서 트럭이 화물들을 싣고 서해안 항구에서 사우디 리야드를 거쳐서 동부 담맘에 도착을 합니다. 또 담맘에서는 소형 피더선들이 화물을 최종 목적지인 UAE의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제벨 알리항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수백 개의 국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전략적 산업 중심지죠. 이제 기존에는 유럽, 수에즈, 호르무즈 해서 이렇게 걸프로 들어갔다면 전부 바닷길로 갔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상과 육상 이 호남 루트를 써서 호르무즈를 피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비싸더라도 위험한 해협을 통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이란이 가진 이 호르무즈 봉쇄 협박 카드의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근데 지금 이 MSC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해운사들이 이와 유사한 육상 운송 방식을 계획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궁하면 통한다고 막으면 또 다른 길로 다 연결돼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MSC, 이 MSC가 트랜스 아람이라는 또 새로운 육상 파이프라인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MSC가 제시한 이 대체 루트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비슷해 보이긴 하겠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이 트랜스 아람 같은 경우는 리차드 골드버그라고 이제 FDD 수석 고문이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사였던 인물이 제시한 건데요. 이 골드버그가 제안한 트랜스 아람은 단순 물류 우회가 아니라 이제 호르무즈 없이도 중동 에너지가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육상 네트워크입니다. 이 MSC 루트는 이제 이미 있는 길로 돌아가는 물류 우회라고 한다면, 이 트랜스 아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이제 깔아서 중동 에너지 흐름 자체를 바꾸는 장기 구상입니다. MSC 루트가 이제 위험하니까 일부 구간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트랜스 아람은 아예 호르무즈를 필요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제 골드버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걸프 지역에서 미국은 사우디랑 UAE랑 협력을 해서 트랜스 아람이라는 새로운 육상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석유와 가스, 석유 화학 제품을 다양한 방향으로 육로로 수송을 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테헤란의 장기적 위협을 무력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우디와 UAE의 에너지와 육상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여러 방향으로 분산 공급을 하자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우디 서쪽에 있는
홍해 쪽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뭐 이스라엘을 경유해서 지중해 쪽으로 나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리고 이 전략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사우디는 에너지 물류 허브로 부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봉쇄 카드가 약화가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입, 이런 중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는 이제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이 중국은 중동이랑 호르무즈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과 이런 공급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제조 경쟁력이 타격을 받게 되고요. 동시에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이 에너지와 달러 블록을 강화하면 강화를 할수록 공급망과 금융에서도 이 중국이 불리해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그 중요도를 팍 낮춰야 됩니다. 낮추고 거기가 막혀도 얼마든지 우린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대체 루트를 찾는 게 제가 보기엔 시급하고, 또 하나는 수에즈 운하로 통과할 생각들을 하는가 본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안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이 이 에일랏 항구에서부터 아시켈론까지 이어지는 이 벤구리온 운하, 이스라엘만이 그 건설할 수 있는 최신식 개념의 어떤 운하,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스라엘도 이란 공격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아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투기 구매할 건 구매하고 또 탄약 부족 문제도 뭔가 대책을 좀 세우려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F-35, F-15 이 전투기 2개 편대를 추가 도입을 결정을 하면서 공군 전력은 동맹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네타냐후 총리는 무기 자체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면서 자주 국방을 재천명했는데요. 전투기 같은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동맹은 유지를 하고, 그리고 탄약이나 군수 체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자체 생산을 하면서 전쟁 지속 능력은 이제 자립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더해서 이스라엘 국방부도 지금 당장 필요한 전쟁 물자 확보뿐만 아니라 10년 뒤까지 군사적 우위를 유지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장기 전략을 분명히 했는데요. 실제로 외부 공급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약 3,500억 세겔 규모의 국방 투자가 계획이 되어 있다. 이 정도면 이제 약 130조에서 만약에 많게 잡으면 170조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무기뿐만 아니라 드론 같은 이런 새로운 전장 위험 대응까지도 포함한 장기 전략이 지금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스라엘 내부 정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끌어내리려고 베네트하고 라피드의 연합정당, 투게더라고 하죠. 이 투게더 정당, 정치 전선과 또 사법 전선 아주 그냥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 끌어내리려고. 하여튼 이스라엘도 이 정치권이 호시탐탐 이 권력자들, 이 정권을 끌어내리고 갈아치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투게더 연합정당의 계획대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조만간 어떻게 끌어내려질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보면은 뭐 단순한 야권 결집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복합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베넷과 라피드가 손을 잡은 거는 맞지만, 겉으로 이제 네타냐후를 겨냥해서 정권 교체 연합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는 맞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내부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도 보면은 사실 정말로 판세가 유리했다면 굳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라피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베넷 같은 경우는 조직과 자금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연합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게 네타냐후만을 겨냥한 건 또 아니고 야권 내부에서도 누가 중심이 될 거냐, 이걸 두고서도 주도권 경쟁이 지금 동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정치 분석가 슐로모 필버는 우파 블록이 63석에서 64석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이 전질부터가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쿠드 지지층이 대거 이탈했다, 이거는 이제 그 가정 자체가 과장이 됐고 오히려 이탈했던 유권자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가자, 레바논 이 안보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유권자들이 다시 강경 대응 쪽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베넷과 라피드 이 연합 자체가 오히려 이제 현재 판세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관련된 개인 그 비리 사건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사건 1000, 사건 2000, 또 그리고 사건 4000. 이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사건 4000이 가장 핵심 사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심 사건이 케이스 4000인데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통신사 베제크에 유리한 규제를 해주는 대신 왈라라는 매체로부터 우호적인 보도를 받았다 이런 의혹입니다. 즉 규제 혜택과 언론 보도의 기브앤테이크 이 거래가 있었느냐라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재판에서 떠오르는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수색과 증거 확보 논란인데요. 검찰이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를 했느냐, 그리고 수사 과정이 정당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추가 영장 없이 이메일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즉 절차 위반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법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영장 문제, 이메일 확보 절차 논란, 결국 애초에 이 수사 자체 과정 자체부터가 문제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강한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직 고위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네타냐후의 무죄를 입증하려 하는 그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고, 그리고 전문적인 조사 결과도 조작을 했고,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네타냐후와 슐로모 필보 간의 이제 비밀 회동, 이거 관련해서도 휴대폰 위치 데이터상 이게 추적을 해봤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요. 해당 자료가 그 전에 이미 검찰에 이제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기소가 진행됐다, 그냥 밀어붙여서 이렇게 기소를 진행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일부 조사 결과를 이제 삭제하라, 네타냐후한테 유리한 그런 조사 결과들을 삭제하라라는 이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이 수사 방향 개입 의혹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이 검사들의 이 불법 수사, 또 증거 확보 논란 이런 걸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확한 이게 정확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의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거라서 앞으로 더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자지구 쪽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자지구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일전에 미국이 가자지구 전후 질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련해서 평화위원회, 이제 볼더 피스라고 하는 BOP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을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 가자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리 구조를 만들어서 통제하겠다,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을 실제로 현장에서 돌리고 있는 구조가 바로 CMCC인데요. 이 CMCC는 미국 중심으로 한 민간과 군 협력의 조정 시스템으로 가자에 들어가는 구호물자 그리고 현장 상황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CMCC를 두고 철수를 한다, 실패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근데 BOP 쪽에서는, 이 평화위원회 쪽에서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MCC는 폐쇄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제시하는 수치를 보면은 식량 지원도 이전보다 3배 이상이 확대가 됐고, 물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것도 과거 90% 수준에서 1% 미만으로 급감을 했고, UN 자료 기준으로도 역량 상태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한 가자 과도정부와 국제안정화군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삶도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유엔에서도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가 심각하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우리 브레드 TV 유튜브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꼭 우리 브레드 TV 영상 앞에 삐쩍 마른 그 아이들 이렇게 영상과 또 이렇게 이 찌그러진 밥그릇 들고 카메라를 애달프게 쳐다보는 그 장면들 보면서 가자지구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엔도 가자지구 안에서 그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이제 유엔과 국제기구들이 가자지구 아동 영양실조가 심각하고 기근 위험이 심각하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같은 유엔 시스템 안에서 나온 일부 현장 데이터에서는 아동 영양실조 비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일부 영양 상태가 개선되는 흐름이 포착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적 대기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엔의 말과 그리고 지금 개선되고 있다 이런 유엔의 지금 데이터가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엔을 지적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첫째로는 SNS에서 확산되는 이미지들입니다. 굶주린 아이 사진이나 대규모 아사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게시물들 이런 게 이제 전체 가자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 사례가 과장되거나 일반화됐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고요. 또 일부는 아마 과거 사진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 상황을 전체처럼 묘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마치 가자지구처럼 묘사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둘째는 또 해석의 문제인데요. 일부에서는 하마스가 인도적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국제기구의 기근 경고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잘 몰라요. 이게 가자지구인지 뭐 아프리카인지 모르죠. 자, 그렇다면 이 CMCC에 관한 그 논란, 이스라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분석가 슐로모 필버에 따르면 이제 CMCC 폐쇄 가능성을 두고선 하마스에 대한 승리를 원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오히려 희소식이다. 이렇게 슐로모 필버가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CMCC는 말씀드린 대로 가자 지원과 그리고 휴전 관리를 조율하는 미국 중심의 협의체인데요. 이스라엘 내부 특히 우파 진영에서는 이 CMCC를 단순한 지원 기관으로 보지를 않고 군사 작전을 제약을 하는 외부 장치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스라엘 이제 외부 간섭 없이 작전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와의 협상 중심의 접근은 이미 실패를 했고 국제 개입도 실질적인 결과를 못 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차라리 이스라엘이 직접 가자를 처리를 하는 게 낫다. 단독으로 이스라엘이 정리를 하는 게 더 확실하다. 뭐 이렇게 이제 기대감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ISIS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이미 군사적으로는 패배해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른바 젠지 세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젠지 세대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죠. 네. 무슨 세대입니까? 그러면 우리 이유진 PD는? 밀레니엄 X세대? 아니요. 아니, 밀레니엄. 어쨌든 젠지는 아니에요. 네. 다행히. 자, 이 젠지 세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ISIS가 사이버 공간에서 다시 이들이 모이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사이버로 공격하겠다라는 겁니까? 뭐 이건 사이버 공격을 한다라기보다는요. 이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ISIS는 시리아랑 이라크에서 영토를 점령하고 직접 사람을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공간, 특히 아까 말씀하신 Z세대 문화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직접 이제 끌어들이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거에는 땅을 점령을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이들의 접근 방식을 보면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이제 선전 영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밈이나 짧은 이런 쇼츠 형태로 이제 위장을 하고선 또 이제 로블록스나 디스코드 같은 이런 게임 플랫폼에도 침투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마치 같은 취향을 가진 친구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부분은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테러 조직이 직접 사람을 찾아갔다면 지금은 알고리즘이 사람을 오히려 테러 관련 콘텐츠로 계속 연결을 해주는 그 구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게임 플랫폼이나 밈, 이런 쇼츠 영상, 익명 채팅방에서 이제 테러 콘텐츠들이 확산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과거 테러와의 전쟁은 중동 사망에서 벌어졌다면 이제는 나의 자녀의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열심히 개발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숏폼 같은 거, 우리 브레드 TV도 물론 이제 그걸 뭐라 하면 쇼츠 이런 영상을 만들긴 하지만 아이들이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런 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볼 수 없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브레드 TV는 괜찮아요. 그죠? 네. 예. 자,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테러를 일으켰는데 그때 넘어왔던 이 테러리스트들 중에
물론 이제 상당수가 잡히거나 뭐 죽거나 제거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인물들, 이 사람들 아직은 이 사람들이 야 나는 안 잡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막 죽이고 이 부상 입히고 했던 그다음에 인질들 끌고 왔던 이 사람들의 영상, 얼굴, 화면 다 캡처해서 다시 완벽하게 복원했다라고 하는데 뭐 결국은 이들도 다 끝까지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단순한 얼굴 복원을 넘어서 이제 테러범들이 남긴 그동안의 영상이나 이런 사진들을 AI로 연결해서 신원을 특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당시 하마스 테러범들은 이제 뭐 납치하거나 자신들이 공격하거나 하는 그 장면들을 뭐 직접 촬영해서 마치 선전물처럼 SNS에 영상으로 올리고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영상들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지금은 추적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적을 하느냐? 방식을 보면 이런 데요. SNS나 텔레그램, 뉴스,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흩어진 이미지나 영상들을 모으고 그리고 얼굴이 뭐 일부만 보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흔들린 저화질 그런 영상도 이제 AI로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서 안면 인식 기술과 그리고 오신트, 공개 출처 정보까지 결합을 해서 이 인물들이 같은 인물들인지 혹은 이 얼굴이 어디서 또 등장했는지 이런 걸 또 계속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살해 장면에 등장한 인물, 그리고 납치에 가담한 인물, 시신을 운반하던 인물 최소 3명 이상이 특정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단순 체포 작전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그날 누가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이제 밝혀낼 수 있는 디지털 추적 단계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테러 조직도 AI를 쓰고 테러범을 잡는 쪽도 AI를 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한번 그렇게 맘먹으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냅니다.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독일 나치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있는데 45년에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15년 동안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을 찾아내고 잡아서 이스라엘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15년 동안 끈질기게 추적했어요. 그 다음에 그 1972년에 미넨 올림픽 때 그 피에로가 이 검은 구월단 애들이 미넨 올림픽 선수촌에 있던 이스라엘 선수들을 11명을 다 쏴 죽였는데 결국은 다 그 테러범들을 쫓아가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낸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번 마음먹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 죽을 때까지 발 뻗고 잠 못 잡니다. 반드시 잡힐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2023년 10월 7일 이후부터 전쟁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의 소비 성향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일단 핵심적으로는 생존형 긴축과 그리고 탈출형 소비가 이제 결합이 된 건데요. 먼저 긴축 흐름부터 보면요. 식료품이나 외식, 교통비 같은 이런 일상 소비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즉 기본적인 생활비는 줄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가전제품, 가구 같은 이런 생활 안전 관련 소비재, 장기 소비재는 또 유지되거나 늘고 있고 해외 여행도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살기 위한 소비는 줄이고 버티기 위한 소비는 유지하거나 늘리는 그런 구조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전쟁 중에 해외 여행 증가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 전쟁 상황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려는 그런 심리적 탈출형 소비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단기 여행 수요가 이스라엘에서 늘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요즘 젊은이들 결혼식 하기도 쉽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죠. 뭐 식장 비용이나 드레스 비용 또 사진 찍는 스튜디오 비용 제일 중요한 밥값, 뷔페 식당 이런 것 때문에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그래서 결혼 못하고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물론 이효진 PD는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고 일이 바빠서 그러는 거죠. 이게 요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하려면은 이스라엘에서도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그래요. 얼마나 들길래 그럽니까?
지금 이스라엘 결혼식이 이제 단순 행사가 아니라 큰 경제 이벤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평균 결혼식 비용이 약 12만에서 25만 세겔, 하나로는 수천만 원에서 거의 1억 원 가까이까지도 올라간다고 와우. 합니다. 이렇게 비싸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식사 비용인데요. 이스라엘은 공동체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에 수백 명 단위로 이제 하객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인당 식사 비용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 250에서 350세계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9만 원에서 13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식사비만 이렇게 따져고 봐도 굉장히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결혼식이 잠깐 이제 뭐 1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가까이까지 진행되는 파티형 행사로 진행이 되고 음식이나 음료, DJ나 이런 공연, 장식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면서 이벤트 비용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식사 그리고 행사 이런 장소 비용이 하나로 묶여서 올라가는 구조라는 건데요. 즉 하객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전체 패키지 비용이 함께 상승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뭐 사진 영상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드레스 비용, 뭐 여러 가지 메이크업 비용 이런 여러 가지가 합산이 돼서 전체 비용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는 문화는 이제 하객들이 식사 비용을 이제 같이 감당을 하는 이제 축의금을 내면서 그걸로 이제 식사 비용을 커버하는 수준으로 이제 낸다라는 건데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올라가는 지금의 결혼식 비용을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객까지 같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을 결혼식이 이제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서 수요일 같은 이런 평일이 더 싸고 중부 지역은 더 비싸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뉴스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스라엘 젊이들의 결혼식 비용이 딱 기사가 뜨니까 이유진 PD가 하고 관심이 갔나 보죠. 예. 근데 뭐 거기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뭐 먹는 것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축의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봉투에다 10만 원 내고 가족들 다 데려가면 큰일 나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는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특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요. 결혼식 한 번 하면 일주일씩 해요. 물론 이제 식은 하루에 끝나지만 일주일 내내 사람들 와서 먹고 자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여튼 난리도 아닙니다. 나중에 막 지칠 정도로 그렇게 그만큼 축하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또 이스라엘보다도 한국에서 태어난 게 오히려 또 아직 결혼 안 한 젊은이로서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소위 말해서 비상 상태예요. 뭐 그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뭐 이스라엘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유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유제품 물가가 이렇게 폭등한 데는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요. 유통 구조인지 무슨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먼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버터나 우유, 치즈 이런 유제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이런 연쇄 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통업계가 가격 인상에 반발을 해서 일부 제품을 아예 매대에서 빼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핵심은 시장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유제품 시장은 세계 기업이 단 3개 기업이 약 8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옵션이 또 따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독점 구조가 됐냐? 이제 이 이유는 이제 경쟁이 일단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 때문인데요. 수입 제한, 높은 관세, 생산 쿼터, 정부가 미리 이제 내수 산업 보호를 위해서 만든 이런 구조 이제 때문에 그 경쟁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 외국 제품이 들어오기가 어렵고 가격을 낮출 경쟁 압력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래서 해외보다 가격이 훨씬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도 이제 견제할 장치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물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독점 구조 그리고 경쟁 부족 속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제품 가격 상승의 본질은 물가가 아니라 독점 구조와 그리고 경쟁 부족인 셈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인구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자유 경쟁 이게 잘 안 돼 있고요. 우유뿐만 아니라 유제품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들은 독과점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 비쌉니다. 이스라엘 가서 빵하고 우유 사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켜서 끈끈하게 서로 연락하고 이른바 네트워크가 아주 강하게 연결되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싫어하고 유대인들 싫어하는 이 반유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난할 때 이 평가절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 카르텔 지들끼리만 뭉치고 지들끼리만 끼리끼리만 어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즘 들어서는 유대인들끼리도 이 네트워크 옛날 얘기다. 요즘 정반대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일단 뭐 연결되어 있는 거는 맞지만 이게 조직적인 경제 카르텔과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이미지가 유대인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서로 도와준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제 네트워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유대인 카르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 공동체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바드 루바비치라는 이제 전 세계 공동체가 있어서 실제로 해외 어디를 유대인이 가도 뭐 식사를 도움받는다든지 뭐 행사, 뭐 사람 연결 뭐 이런 거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뭐 네트워크 맞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는 사업 조직이나 뭐 투자 카르텔이나 가격을 좌우하는 어떤 구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종교나 공동체 기반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처럼. 그래서 하지만 이걸 이제 확대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개인 간 연결과 조직적인 경제 카르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실제 분석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 경제는 하나로 묶인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분산된 구조다. 이렇게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제 개인으로는 강하지만 산업이나 자본이 하나로 통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따로따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네트워크는 실제로 지금도 존재를 하는 게 맞지만 그거는 공동체 간의 연결이지 이제 뭐 경제 카르텔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방송 전에 리허설 할 때는 그냥 목소리도 안 나오고 힘들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방송할까 걱정했었는데 막상 방송 들어가니까 아주 펄펄 나네요. 방송형 우리 이유진 PD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조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힘나죠? 예. 안 지쳤죠? 예. 네, 첫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정렬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몇 가지 이슈 특히 이 세 가지 이슈를 대해서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는
스위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위스 하원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부결시켰다. 이게 큰 의미가 있나 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스위스가 차지하는 그 위치죠. 이제 중립국이고 어떻게 보면 외교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스위스 제네바인데 스위스 연방 하원이죠.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안을 이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66, 반대가 116, 기권이 11. 이게 20개월 동안 3번이나 상정인데 3번 다 이제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용은 이겁니다. 팔레스타인이 국가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유엔 193개국 중 약 157개국이 지금 승인을 한 상태인데 이걸 이제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의 어떤 상징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다수 의견과 입장을 완전히 차별화시킨 거라서 이게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볼 수 있고 뭐 앞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란 전쟁 이후에 바뀌어지는 재정렬의 한 단면 하나로 이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그 유엔 회원 국가들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국가로 승인하는 이런 그 일종의 이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여기 지금 제동을 걸었어요. 스위스가. 자,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카타르와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하죠. 이스라엘 지도부 기소 와 관련해서 뭔가 밀거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익명의 증인이 FBI에다가 이제 그 진술을 제출했어요. 이걸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카타르가 당시 ICC 수석 검사 이제 그 헐맨 칸이라고 검사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한테 이제 그 카타르가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수뇌부 대표적으로 네트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범으로 기소해라. 하면서 이거를 압력을 항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카타르가 무슨 힘이 있어 압력.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뒤를 내가 봐줄 테니까 뒤를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그 업체까지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기소해라. 네트냐후 총리하고 갈란트. 요게 이제 3년 전에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서 나왔어요. 이 소식이. 근데 이게 요번에 왜 특이했냐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주류 제도권 매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반 이스라엘 반 네트냐후 흐름에서 조금 이탈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특이점 크랙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이게 일종의 뭐 스폰서 검사 게이트 뭐 이런 사건이죠. 그런 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보도가 이제 나가니까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다시 이게 재점화가 됐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 카타르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 지도부를 기소해라 이렇게 사주를 한 셈인데 이거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다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큰 일종의 충격이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고 또 세 번째 이슈 우리나라 정치인도요.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우리나라에 오면 체포해야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 세 번째 이슈. 지난 그 4월 27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일명 NPT라고 하죠. 이 NPT 제11차 평가 회의가 개막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도 이란과 관련해서 뭔가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PT가 이제 세계의 핵 확산을 방지하는 핵을 통제하는 어떤 조약이죠. 국제기구, 준국제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그 행사 기간 중에 부의장단이 있나 봐요. 한 34명인데 정원이 여기에 이란이 들어갔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재를 받았고 이걸 감사를 받아야 될 그 피감사자가 이제 그 감사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놓고선 NPT 체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라서 이게 대서특필됐어요 지난주에. 근데 코미디에 가까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대표가 이제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IAEA의 불이행과 사후 검증 공백을 지적하면서 이걸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부의장단에 합류했냐. 사실상 부의장단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병풍이에요. 실질적인 권한은 없어요. 심사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이런 행사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왜 그런 사람을 부의장으로 앉혔냐라고 해서 지금 그 외교적 용어로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 이거 외교적 용어가 수치스럽다면 우리 일반어로 하면 이제 쪽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설을 날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NPT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 이 이제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우파 매체나 뭐 제대로 이제 군사적 지정학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이걸 지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 의견으로 지금 상승하는 거 아니냐, 주류 의견으로 취합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정체성에 지금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이네.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죠. 지금 그 조현영 기자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이슈 문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라든가 또 국제 형사 재판소의 어떤 그 정당성 문제, 거기에다가 또 이란의 핵 문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좀 계속 나열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이슈에 담겨진 의미, 숨겨진 의미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팔레스타인 국가 담론 승인, 그다음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정당성, 그다음에 이란 핵 문제, 이 구질서와 구체제에 대한 지금 도전이 엄청나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완전 해체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이게 뭔가 큰 균열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먼저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부터 보면은 요거는 솔직히 중동 5.1 패권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PLO나 안탑의 그 작전, 뭐 뮌헨 올림픽에서 테러 학살 PLO 있죠. 이거 5.1 패권 때문에 이거 그냥 무마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혹은 팔레스타인 담론, 이 모든 것들이 중동 5.1 패권하고 연관돼 있고, 이걸 또 가장 뒤에서 후원하는 게 이란 신정체인데, 이 두 축이 이제 해체되니까 같이 여기랑 연동된 이른바 팔레스타인 담론도 같이 해체되는 지금 동반하락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요번 이 상실 하락 해체가 이제 스위스 의회로 이제 딱 표면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팔레스타인 담론, 이거는 철진한 과거의 작법, 구시대 유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를 떠드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좀 약간 철진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진부한 주장이 됐죠.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안 받아줘요. 팔레스타인 담론에 관해서 팔레스타인 커스, 뭐 국가 승인, 뭐 이런 거 나가. 대꾸가 안 돼. 확실하게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팔레스타인 관한 담론에 대한 그 기사량도 확실히 확 줄었어요. 그 별것도 아니면 옛날에 막 팔레스타인 문제로 이렇게 결부시켰는데, 뭐 특정 국가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당성인데, 그게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을 제도권 매체가 보도했다는 그 상징성도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이게 카타르는 그동안 서구에서 엄청나게 좀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동과 이 서방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뭐 이게 좀 합리적인 외교 천재, 뭐 이런 국가로 이게 낙이 됐는데, 카타르의 그 비위 행위들은, 물론 이스라엘 매체나 뭐 미국 기독 시온주의들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본격적으로 카타르를 이제 저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란 신정체제가 뽀개지니까 카타르의 존재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지정학적 그 변화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카타르 힘 빠졌구나. 왜? 종주국인 이란 신정체제가 빠개지기 때문에 이제 오너가 사라지니까 이제 이런 거 보도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정학적 지각평등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ICC 국제형사재판소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국제기구가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아까 얘기했던 근본적인 회의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WTO 중국이 다 망쳐놨죠. 국제기구로서 의미가 없어요. WHO 그 코로나 대응 못했죠. 다 이제 일기 때 이제 이 대표적인 두 개의 국제기구가 이제 사실상 사문화됐죠. 존재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신경 안 쓰죠. 뉴스에서도 많이 사라졌어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ICC 형사재판소랑 NPT, 이 두 핵심 축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유물로서,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 다자 시스템 이런 거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얘기하지만 주권국가끼리 양자 협정을 하는 국제기구가 아닌 1대1로 이게 그 외교를 현안을 해결하는 이런 노선이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해체, 새로운 질서, 어느 질서? 미국 중심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세 가지 사건의 어떤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 그 엄청난 변화네요. 그렇죠. 유엔도 사실 뭐 예전 같지 않고, 또 나토도 예전 같지도 않고, 일단 이란이 이렇게 무력화되니까 카타르도 또 덩달아서 무력화되고, 카타르가 또 무력화되면서 또 팔레스타인까지도, 이제는 팔레스타인 해방 얘기하는 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자, 그리고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를 탈퇴했어요.
오페크라면 원유의 가격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그런 기구인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오페크를 탈퇴했다면 앞으로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국제시장에 이 원유를 마음껏 쏟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는 오페크에서 조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생산량을 조절했는데 이제는 거기 탈퇴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원유를 뽑아낼 거야. 이러면서 이 국제시장에 원유가 많이 쏟아질 거다 이런 예측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증산을 해서 시장을 이제 탱킹 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시장 범람 프레임은 이른바 이제 사실과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이 캐파 능력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그 주장의 근거가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부시안 프루지아이라는 대체 파이프라인으로 호주물을 유구해서 이제 완전 물량을 쏟아낼 거다. 근데 저게 물량이 180만 배럴 하루 최대까지 확장이 돼요. 이거는 스펙식상 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생산량을 보니까 지난 3월 기준 약 71% 수준인 40만 배럴에 밖에 이제 공급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럼 그 정도 가지고 뭐 유가 시장을 갖다 떨어뜨리거나 소위 얘기해서 탱킹이니까 물량을 확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오페크를 탈퇴한 게 시장을 완전히 그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해석은 이제 설득력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아랍에미리트가 그렇게 진짜 뭐 총 어떻게 보면 생산 배럴이 다 합치면 500만 배럴이라고 해요. 그걸 목표로 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200만 배럴을 갖다가 시장에다 쏟아내면은 사우디가 바로 카운터를 칩니다. 300만 배럴을 카운터 쳐가지고 잉여 생산 능력으로 가격은 더 떨어지죠. 그러면 이른바 아랍에미리트의 그 국부 펀드도 손해를 봐요. 그 회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짓은 이건 전략적으로 안 맞고 그럼 왜 이 타이밍에 오페크를 탈퇴했는가? 이거는 오페크 그 구조에서 좀 이탈해서 자기 수익 창출은 원하는데 이렇게 탱킹까지는 아니다. 완전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통제를 좀 사우디로부터 받으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면서 옛날부터 탈퇴할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란 전쟁을 핑계로 슬쩍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예. 추가시켜서 들어오면 이건 뭐냐면 시장 교란이 아니라 자산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UAE 에너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석유는 이제 쇠퇴국내들 했고 이건 미래 먹거리가 아니다라고 이미 2020년에 했고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생긴 돈을 다른 산업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산 전환이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은 매장량을 현금화하는 프로세스에서 요번에 탈퇴한 거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오페크 이 탈퇴의 본질이 석유가 아니라면은 오페크 탈퇴가 어떻게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새로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핵심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가 있어요. 이걸 들여다보면 이제 여러 펀드가 있는데 무바달라는 약 한 3,850억 달러를 지금 운용하고 있고 ADQ는 2,400억 달러. 그다음에 아부다비 투자청 ADI는 한 1조 달러를 갖다가 이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부 펀드를.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으로 그거를. 근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자회사 투자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하고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AI 프로젝트죠. 대표적인. 그다음에 4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글로벌 AI 파트너십을 이미 2024년 전부터 1,000억 달러를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석유 다음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어떻게 오일 패권 갑이 됐는가. 지난 1974년 그 원유하고 달러를 결합시킨 이제 페트로 달러 시스템으로 정산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달러로 이제 앵커링 시킨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우디가 이제 돈을 번 건데 아랍에미리트도 미래 먹거리는 AI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인프라를 상품으로 하고 국부의 기반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면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같이 실리콘밸리 머리 좋은 엔지니어도 필요하지만 이게 또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에너지 강국만이 데이터 센터를 몰빵을 한 겁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도 그렇고. 그 엔지니어나 이런 브레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랭귀지 모델은 누가 잘하냐? 이스라엘이 잘하죠. 근데 하드웨어는 이제 왜냐면 전기세가 많이 먹고 에너지 강국만이 할 수 있어요. 미국은 두 개 다 되죠. 브레인도 되고 시설도 되고 이번 에너지도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AI의 어떤
산유국으로서 AI 산유국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번에 그 오펙 탈퇴는 이거는 전략 전환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물론 산유국 간에 뭐 서로 뭐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그게 아니라 빨리 이 돈을 현금화시켜서 기존의 이제 석유 프랜차이즈를 청산하고 AI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좀 약간 족쇄를 풀어낸 거죠. 오펙의 족쇄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유관은 단순 물류시설이 아니라 이건 금융수단이라 이게 파이낸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투자에 대한 파이낸싱. 그 다음에 AI 그 인프라 재배치로 새로운 상품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이 맥락에서 보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팔레스타인 문제 여러 가지 등등등 오페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세대 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탈퇴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 파트너인 아랍에미리트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까지 아니지만 그런 미세한 그 장면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펙. 이게 증거 1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그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세계가 그 세계 질서가 재정렬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중동 질서, 그 유가 관련된 어떤 흐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 중동 국가들 중에서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래도 제일 발빠르게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2020년도에 벌써 이제 석유는 끝난다라는 그렇죠. 그런 발표가 나왔었군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그거는 이미 예정돼 있던 건데 이제 2020년도부터 아랍 그 산유 국가들도 인정하고 그에 맞춰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나라 정책 이반자들도 정부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 투데이를 좀 보고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또 알아볼까요? 예. 지난 4월 30일 날 이스라엘과 스리랑카 굉장히 좀 멀리 떨어졌어요. 스리랑카면 인도 밑에 있는 섬나라인데 두 나라의 그 고위급 외교 회담을 이스라엘에서 했다 그래요. 현지에서 스리랑카에서. 야, 그랬군요. 이 자리에서 양국 간 그 협력 확대와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등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스리랑카는 전략적 가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스리랑카의 전략적 가치는 인도양 한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 포탈 중앙 완전 스윙 회전문입니다. 그래서 해상 교차로 역할, 세계 해상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물동량의 절반, 그 다음에 동아시아로 들어오는 특히 원유 수송 대부분을 이 지역을 통과해요. 여기 통과하고 말라카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대만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 이제 스리랑카인데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수송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 있고 당연히 그렇다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강대국이 노리겠죠, 이 자리를. 그래서 주로 강대국들의 격전지가 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를 스리랑카를 거점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한반토다항을 거점으로 하는 해상 BRI, 해상 실크로드를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 인도도 또 가세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리랑카에다 뭘 했냐면 그 수도 콜롬보 포트시티를 개발하고 있고 그 국제 터미널도 개발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열강들이 와가지고 항만 투자를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치받는 어떤 그 전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스리랑카 두 나라의 그 교역 관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역사가 오래됐는데 현재 상황에서의 이스라엘과 스리랑카 교역량 어느 정도입니까?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 왕 시대 때 이미 거제 스리랑까지 이제 교역이 완성한 그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양국의 교역량은 이제 공산품 기준으로 보면 한 이스라엘 스리랑카 수출액이 한 1억 4천만 달러, 스리랑카 이스라엘 수출은 한 9,630만 달러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수출하는 건 다이아몬드, 항공기 부분 공산품 위주고요. 스리랑카는 주로 농수산물 많이 수출하고 다이아몬드 수출하기는 하지만 좀 미미하고 주력이 이제 홍차입니다. 홍차. 스리랑카 하면 홍차가 유명한데 그걸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근데 5년간 평균은 전반적인 교역량이 한 4.8% 정도 감소하고 있고요. 2025년 기준에서는 스리랑카 수출액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6.7%. 그다음에 마이너스 42% 이제 감소하는 추세예요. 양국의 교역 관계는 지금 약간 좀 다운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봉쇄 이후로 이제 유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스리랑카는 유가를 또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가 수입하면서 유가가 올라버리니까 이제 외환 위기가 발생하죠.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스리랑카 경제가 지금 다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원유 가격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늘고 외환 유출 압력이 좀 키워졌고, 근데 작년에 무슨 대규모 기후 재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농수산물 작황이 안 좋은가 봐요. 수출도 안 돼. 원유 수입은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 위기가 지금 확 노출된 거고. 그래도 기존에는 이란하고도 수출을 좀 잘했나 봐요. 이게 좀 뒤에 얘기했지만 약간 중립국 선언을 한 나라인데, 이란하고 미국 제재 국면 중에서도 2023년, 26년까지 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제 원유 부채를 차수출로, 이란에 하는 차수출로 이게 상계해서 이렇게 이제 꾸려갔는데, 최근 이제 이란 전쟁 에피퓨리 작전 여파로 스리랑카는 주간 한 1,000만에서 한 1,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수출을 못하니까 봉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외환이 빵꾸 나면서 외환 위기가 지금 발생했고, 여기에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 딱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관계가 양자 회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스리랑카는 이 외환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인 거는 분명한데, 요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스리랑카하고 이 고위급 회담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스리랑카의 경제 회복에 앞으로 좀 많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뭐 현지 직접 투자 이런 거보다 앞서 얘기했던 이 공산품 수요 교역량이 얼마 되지가 않아서 이걸 통해서 뭐 스리랑카를 경제를 갖다가 시켜주는 건 좀 힘들고요. 그 보증자 역할을 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스리랑카가 뭘로 이른바 외환 획득을 하냐면, 현지 3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를 이스라엘에 파견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연간 약 9억 달러의 송금을 그러니까 급여를 이제 본국으로 이제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외환을 방어한, 과거 예전에 우리 선배 세대들이 이제 중동에 나가서 이제 일자리 가면은 그걸로 어떻게 산업 투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급 보증을 받아가지고. 그거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가서 현지 이제 집으로 이제 송금하는, 그걸로 이제 외환 보유가 유지가 되는데, 전체 이제 이렇게 인력을 해외에다가 수출해가지고 들어오는 송금 수익이 80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한 9억 달러가 들어오니까 한 10분의 1 정도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교육이 없으니까 이런 서비스 교육으로 이제 그 외환을 지금 벌충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관계가 그것만 있느냐? 관광이죠. 이스라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2024년 기준 이스라엘 관광객 스리랑카 입국 수는 한 2만 4천 명 정도인데, 이걸 10만 명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돈 쓰고 하니까 외환이 또 이제 축적이 되겠죠. 관광하고 이 해외 노동자 수출 이 두 가지 테마로 이제 외환을 이제 이스라엘이 보호해주겠다. 사실상 지급 보증이죠. 해주겠다라고 한 거고, 스리랑카도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에서 힘든 일꾼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가 했어요. 그렇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러서 일시키고 일당 주고 다시 또 들어가고, 또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러다가 일시키고 또 일당 주고 들여보내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와서 돈을 벌고 가면 되는데 와가지고 딴짓들을 해요. 그렇죠. 그 테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넘어오지 마. 우리 너희들한테 일 안 줄 거야. 그 자기네들 무덤을 스스로 판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빈 공백을 지금 스리랑카나 인도나 이런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태국 사람들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스리랑카한테 참 의리의 이스라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리랑카를 도와주는 것이 이번 말고도 예전에 1984년에 스리랑카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스리랑카 정부군을 위해서 군사적으로도 지원해 줬다라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비밀 해제가 돼서 공개가 됩니다. 외교 캐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 1,000만 달러 상당의 드보라급 초계의 정 6척을 갖다가 이제 하사했고, 그다음에 우지, 우리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기관단총 있죠. 우지랑 갈릴 돌격 속총을 갖다가 공급을 했고요. 드론도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군을 이제 섬멸을 하려면 이제 정보 정찰, ISR 장비와 훈련 패키지 또 수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년대 스리랑카가 이때 내전으로 심각하게 홍역을 칠 때 이스라엘이 정부군을 딱 지원했던 기록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정보 공개가 돼서 나왔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항상 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양국 관계가 이렇게 우호적이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현실 때문에
스리랑카가 항상 뭐 카타르처럼 기회주의라서 양쪽에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현란한 외교술이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에 그냥 휩쓸려요. 중국이 와서 투자하면 그래 해, 미국이 와서 투자하면 그래 해. 휩쓸린단 말이에요. 약하게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스리랑카의 그 역사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1950년도에 최초로 서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국가 승인을 한 나라예요. 어허.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는데 70년대 5.18 패권이 한창 그 기승을 떨칠 때 그때 이제 뭐 앞서 얘기했던 문엔 그 참사도 일어날 때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는 아랍의 압력에 그냥 굴복해가지고 왜 원유 받아 써야 되니까 그냥 또 단교를 했어요 이스라엘이랑. 그래가지고 요번 그 내전 때 이스라엘이 지원한 게 있으니까 2000년에는 다시 또 복교를 했어요.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 오늘날 이제 외환 위기가 이제 당면한 과제이다 보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이랑 또 어떻게 보면 관계 강화를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되게 복잡한 게 이스라엘 관계에서 녹여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리랑카의 공식 외교 노선은 비동맹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카타르처럼 잔머리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비동맹 기조를 유지하고 그게 지금까지 왔고 힘의 균형축이 지금 약간 미국 이스라엘로 하니까 그게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게 현지 분석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스리랑카의 그 과거 이렇게 입장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이스라엘하고 1960년대 초반에 수교를 맺었다가 오일 쇼크 때문에 중동 눈치 보느라고 또 이스라엘하고 단교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또 수교를 맺고 그랬는데 이번 전쟁 때 한국은 그 철저하게 그 이 반이스라엘 편에 섰어요. 우리나라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스리랑카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이제 뭐 중립 외교가 뭐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또 엄격한 중립 입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용기 착륙 요청을 거부했어요. 그다음에 이란의 해군 함정 입항 요청도 거부했어요. 양쪽에 다 비토를 건 거예요. 그리고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 여기서 이제 이란 선박이 침몰했는데 이란 선원을 구조하고 이란 함정을 억류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그냥 안 끼는 거야. 나 빨리 빼줘. 그러면서 약간 이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란을 겨냥한 여러 가지 유엔 결의안에도 나 빼줘.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스스로를 갖다 약간 자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끼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철저히 중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갈등,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갈등, 예, 이 전쟁이 결국은 새로운 지역적 연합 구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른바 핵수쟁이라고 해요. 육각동맹이라고 하는데 육각동맹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뭐 항상 뭐 5.1 패권 국가 사우디나 이란이 무슨 민원 제기하면 항상 팔레스타인 문제 나오고 이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문제다 중동에서 평화가 깨지는 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숨을 딱 낮춰가지고 약간 주변부 전략을 대외 정책을 썼어요. 근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천명을 한 거죠. 이제는 지중해 게임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개입할 거야 해서 나온 게 이제 한 5가지 육각형이니까 6가지 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른바 동지중해 파트너십, 그리스, 키프로스랑 공개적으로 딱 맺었고요. 아랍 국가들, 아랍에미리트들하고 이게 또 이게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뿔 지역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하고 소말릴란드 이번에 국회 승인했죠.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선하고 엮어지겠다. 그러니까 IMF 확장을 갖다가 이제 확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주변부처럼 눈치 보면서 안 하고 이스라엘도 대놓고 우리의 지정학적 이익, 국가 이익을 우리가 관철시켰다 해서 중동, 지중해, 유럽 각 분야에서 우리가 확대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수적 전략으로 보면은 지중해,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까지 다 쫙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 5가지 축인데 6가지 축이 이제 하나로 이스라엘 정점으로 연결되는 그런 행보를 벌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맥도 어떻게 보면 수면 안에 있다가 이제 본격화됐고 지금 범용이 됐고 이걸 더 확장하겠다. 이런 게 이른바 육각형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스라엘이 이 스리랑카와의 그 우호 관계를 넘어서 스리랑카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일명 IMEC 인도에서부터 중동을 지나 유럽으로 가는 경제회랑. 이 경제랑 이 IMEC 프로젝트에서 이 스리랑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맥의 종점이 인도 아닙니까? 근데 인도 바로 밑에 스리랑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냐면 이게 아이맥만 생각하면은 스리랑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스라엘한테. 근데 이거를 노선을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스리랑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아이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동에서 이제 이란을 견제해서 어떻게 이거를 중앙에 노선을 깔 거냐.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 여차를 통해서 등등 그거는 이란 때문에 조금 수면 아래에서 이제 기획된 건데 이제는 이란이 정리되니까 이건 중동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동아시아까지 뻗어나가고 이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이 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 핵심 노드 포인트가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스리랑카는 그 중국하고 지금 미국, 인도하고 경쟁을 붙이고 있어요. 저 보면은 그림 보면은 이제 보라색이 중국의 BRI 1대1로 거점 지역이죠. 핵심이 저기 스리랑카에 있는 한보토 그 항구죠. 그다음에 저 오렌지 주황색이 인도의 핵심 거점 지역이에요. 그 저 두 노선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도는 지금 안다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가 있어요. 저 노란색이거든요. 저 뒤에 가면 저게 스리랑카고 저기를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로 들어오는데 저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골란고원처럼 동아시아 들어가는 길목인 말라카 해협을 감시 정찰하는 게 저 섬이 있습니다. 저기 인도령이에요. 근데 저 뒤에가 스리랑카예요. 그럼 스리랑카가 인도 편에 들면은 군수 병참을 해줄 수 있고 저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저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 대한 이 쟁탈전이 심하게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스리랑카는 인도의 안다만 니코바 제도의 후방 지원, 아이맥과 태평양이 연결되는 그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더 중요해졌어요. 왜? 이란이 정리됨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국력이 뻗쳐나오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스리랑카까지도 이제 관여해야겠다 해서 요번에 그 이른바 관계 정상을 강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력 투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맥을 넘어서 인도 태평양, 우리 동아시아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고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장년들이 다 군대 같지 않습니까? 친면 전쟁하니까 다 예비군 같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런 건설 노동자 3D 업종도 뭐 파키스탄 애들 쓰는 것보다는 사실상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리랑카 애들 쓰는 게 낫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맥의 핵심 창구가 어디냐면 물론 기존에는 하이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저는 가자 지구가 개발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팔레스타인 애들 쓰는 것도 좋지 그것보다는 저는 스리랑카 인력이 필요해요. 미시적으로 보면 이 전략이 중요해요. 아이맥을 위해서도 스리랑카의 그 국내적인 요인에서 중요한데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자, 요번 전쟁을 통해서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노선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장악한 게 어디냐면 지중해 입구인 지브롤터, 그 다음에 그리스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홍해 소말리아 랜드, 그 다음에 태평양 저기까지 와가지고 인도까지 장악하면 이제 이 동서를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크 포인트 핵심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요번에 어떤 이런 이게 단순히 뭐 외환위기 도와주기 2차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군사 지정학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투사하고 있다. 반중전산에 어떻게 보면 일타 공격수가 되고 있다라는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스리랑카 회담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와 구질서와 전혀 다른 지금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이제 시청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쪽 주식을 지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팅해야죠. 베팅해야죠. 예, 풀 베팅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에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쭉쭉 뻗어나가는 일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